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백의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사실 조금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가져올 계획은 없었는데요. 자, 구독자가요 400명을 넘겼어요. 그래서 저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나기도 했고, 또 카페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무언가를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다가 최근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 세무 2급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해서요, 일단은 모두 다 학습을 하고서 들으시기를 저는 먼저 권장하고요. 만약에 내가 학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먼저 들어보시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고서 꼭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탭이다 라고 한다면요,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었죠. 자, 나이에 뭐 20세 이하다, 60세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할게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자,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 짚고 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와 장애인, 이들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20세 이하면 내가 미성년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아.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배우자, 모든 장애인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될 소득 때문인 거죠. 자, 소득의 요건인데요. 소득은 여러분들 종합소득금액이다 라고 해서 입에, 사근, 연기, 이 6가지 소득에 대한 금액이죠. 금액. 이게 소득 금액과 그 다음에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다 더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실 점, 만약 근로소득 금액이 60이고 사업소득 금액이 70이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두 개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은 100만 원 이하지만요, 합쳐서 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합치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죠. 그럼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 5월달 혹은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했기 때문에요,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있다면 이들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 총급여, 원래 전체 총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차감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할 텐데요. 자, 그러려면 이제 총급여가 333만 원 정도 되어야 할 텐데, 야, 너무 짜다, 너무 배려가 없다 라고 해서 총급여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기준점을 맞춰놓고 있으니까요. 혹 나의 부양가족들 중에 총급여 500이다 라고 한다면 1년 동안의 총급여 500만 원은 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셔라. 자, 그 외에 복권 당첨금, 일용근로소득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금액 상관없죠. 여러분들 모두 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요, 복권 당첨금이 얼마이든 일용근로소득이 얼마이든 모두 그들의 소득은 제로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 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라든가 그 다음 기타 소득 금액에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분리과세 할 수 있죠. 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세요 라고 한다면 소득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은요, 종합과세랑 그 다음 분리과세랑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이 부양가족 이것을 분리과세하고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해서요, 이 부녀자 체크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성 사원이 나오면 그래서 항상 꼭 조심하셔라. 놓치고 가는, 누락하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다시 한번 체크. 자, 이제 신용카드부터 가볼까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우리가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은 고려한다고 해요. 자, 나이 20세가 넘어도 60세가 안 돼도 그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 다만 소득은 고려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이는 고려하지 않지만 소득의 요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들, 교육비와 기부금,
동일합니다. 자, 교육비와 기부금 동일하지만 신용카드만의 특징이 있죠. 뭐다? 바로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내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만약에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다. 자, 물론 그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이면 보험료 공제를 가시면 되는 건데요. 어디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의료비 안 돼요. 자, 의료비 하면요. 신용카드와 의료비 두 가지를 모두 다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요. 이 해외 의료비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의료비 자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신용카드 쪽에 와서도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 경비에 대해서 개인의 신용카드 긁었다? 개인의 소득공제가 아니라 회사 쪽 손금 처리, 필요경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 항공기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요소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의료비는 중복해서 공제 가능하죠. 의료비 쪽 공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를 카드 결제했다. 의료비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라고 한다면 의료비에도 넣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에도 넣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신용카드 등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 입력 못하세요. 여러분들 23년 버전부터는 상단에 이렇게 신용카드 등이라는 탭에다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국세청 자료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세청 자료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이제 도서 등에 대해서 신용인지 직불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마지막 전통시장, 대중교통 모두 다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 미용 목적 의료비. 자, 미용 목적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는 안 돼요.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된다고요. 자, 사교육비. 자, 사교육비. 물론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이든 아니면 초중고생이든 이 사교육비를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런 증빙이 있다고 한다면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디? 이 신용카드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교육비 쪽 공제는 안 될 거예요.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안 돼요. 신용카드 쪽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X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비 안 돼도 신용카드 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보험료 갈게요. 보험료가 세상 제일 까다로운 애죠. 어우, 얘가 제일 예민해요. 왜? 나이도 보고 소득도 봐요. 그래서 보험료 예민한 애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세요.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죠. 그래서 저축성은 내가 지출, 소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 보험료는 내가 지출, 소비의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앞서 신용카드도 그랬잖아요. 지출하고 소비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에 대해서 가능할 거고요. 일반 보장성과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인도요. 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인 사람이요. 이 장애인 전용 보험료에다가 70을 넣고 일반 보험에 가입해서 70을 넣었다 칩시다. 자, 두 개를 다 합쳐서 140으로 장애인에 넣게 되면 100만 원 한도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 100만 원씩이니까 70도 가능하고 장애인 전용에 70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140이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애인이라 하더라도요. 장애인 전용 보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꼭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약자 본인이고 피보험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피보험자를 부양가족으로 정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공제 혜택을 받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로 들어가 볼게요. 의료비는 여러분들요. 나이와 소득을 전혀 보지 않아요. 완전 의료비에서만큼은요. 세상 이런 천사가 없어요. 모두 다 가능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도요. 이 의료비 공제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 등록을 하실 때 대상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내가 부로 등록해둬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안경점 질문하시는 분 있었어요. 사업자 번호 있으면 여러분들요. 안경점 사업자 번호 있으면 국세청 자료로 놓지 마시고요. 기타 영수증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 기타 사업자, 안경점에 대한 사업자 증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안경점에 대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다 라고 언급하면서 안경점 사업자 등록번호 안 알려주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된 정보를 가져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때는 국세청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경점에 사업자 번호가 있을 때는 기타 영수증, 없으면 국세청. 자, 안경 콘택트 렌즈는 꼭 조심하셔야 되죠. 50만 원. 이 인당 1년에 50입니다. 자, 하지만 눈과 관련성 있다고 죄다 50으로 끊어버리면 곤란하죠. 라식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전액 공제 가능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오해하더라. 뭐냐면요. 눈이 50인데 귀, 보청기도 50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에 뭔가 다 꼈다고 다 50이 아니에요. 안경 콘택트 렌즈만 50이요. 보청기 비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사실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창에 가시면 정보가 나와요. 의료비 창에 아래쪽에 총급의 7천만 원일 때만 가능하고 그 다음 한 명이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한테 주는 자료들은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나오면 거의 입력을 하죠. 자, 그 다음 건강진단. 치료를 하지 않았어도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진단비, 건강진단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자, 의료비와 신용카드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용카드 자리에도 당연히 넣지만 의료비 자리에도 넣어주세요. 자, 의료기기 구매한 거 가능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족, 의수 이런 것들 모두 다 의료기기 구매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더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이것도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실손 의료비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 지출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시험에서는요. 전체 의료비 지출액을 알려줘요. 알려주고서 옆에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발 시험지에 있는 그 정보 그대로 넣으세요. 내가 뭘 더하고 빼지 않아도 돼요. 그걸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혼란을 주려고 멘트를 넣어주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는 모두 다 전체 금액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갖다 써라. 그리고 옆에 실손 의료보험금 가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줄 거 따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세요.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한약 구입 안 되고요. 미용 목적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건강 기능식품, 비타민 같은 거 안 되고요. 간병비 안 되고 해외에서 지출한 거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꼭 조심하세요. 해외 지출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서도 탈락이 되었던 것처럼 의료비에서도 탈락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의료비 탭이 따로 생겼단 말이죠. 의료비 탭. 그래서 여기서 사람 공제 대상자 넣어 놓고서는 증빙의 코드에 대해서 들어갈 때 앞서 말했던 국세청인지 기타 영수증인지 주의해 주시고요. 건수는 뭐 자료에 나오면 한 건 넣어 주시면 되겠고 금액 넣어 주시면 되겠죠. 금액의 전체 금액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 수령액이다라고 한다면 그 보험 수령액을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뭐 난임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었고요. 혹 산후조리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교육비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이와 소득에 대해서 볼 때 앞서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그랬죠. 나이는 보지 않아요. 언제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배워야 된다면 늦었어도 배우세요. 40이어도 50이어도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이거죠. 자, 하지만 부모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대학비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도 만약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재활치료에 특수교육을 받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50이에요. 초중고 체험학습비 30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다니는 이제 중고생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속으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저 친구가 교복을 입었어요? 그럼 저 친구 50이에요. 저 친구 교복 입었는데 안경도 낀 친구예요? 그럼 지나가는 친구 보면서 저기는 100만 원. 쟤도 안경만 꼈구나. 저 사람은 일반인인데 안경 꼈으니까 50만 원. 저 교복 입은 친구 안경 꼈네? 100만 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험학습비는 30이니까 이거 금액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안경, 교복 구입,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금액을 딱딱 지정해 드리는 거 있죠. 산후조리원 200.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다? 다른 아이들은 전체 금액을 지출한 걸 다 써도 되지만 얘들은 내가 꼭 금액을 커팅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을 커팅해야 되는 것들, 안경, 교복, 체험학습비, 산후조리원 이런 거 조심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은 야간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모두 다 가능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본인 포함해서 학원비는 안 돼요. 아니, 본인이 다 된다 하더라도 뭐는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독일어 학원, 영어 학원, 학원비, 필라테스 학원, 학원비 있죠? 이런 거 안 돼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태권도, 영어 학원,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초중고 학원비 했을 때 교육비 X, 신용카드 O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초중고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이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앞서 신용카드는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취학 전 초중고, 즉 유치원생이나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급식비 공제 들어가죠. 사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급식비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을까요? 교과서 구입비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얘기했었는데 교복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초등학교 교복 입는 초등학교 있어요?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분은 굉장히 비싼 동네의 사립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 우리 초등학생은 교복을 입지 않아요. 교복이다 라고 하면 중고생 교복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아예 대상이 안 되고 중고생의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가능한 것처럼 자, 어쨌든 이렇게 급식비는 유치원이든 초중고든 급식 다 먹으니까 급식비 공제 가능하다. 자, 노인대학 안 된다고요. 부모에 대해서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넣을 수 있는 거지 부모 노인대학 갔다 그러면 교육비 공제 안 돼요. 자, 그 다음 외국에서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왜 기러기 아빠 얘기하잖아요. 기러기 아빠는 외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나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정규 가정인 유치원 가정, 그 다음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아빠 2명, 한 사람의 아빠는 기러기 아빠로서 외국에 학비, 아주 비싼 학비를 대주는데 나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못 받고 대한민국에서 셋 키우고 있는 이 아빠는 초중고생에 대해서 다 받고 그럼 어때요? 서로 뭔가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아이들이 있는 이 기러기 아빠도 외로운 만큼이나 당신 것도 해줄게요 라고 해서 대한민국 교육기관뿐만 아니라요. 대한민국과 동등한 교육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외국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외 신용카드 안 되고 해외에서 의료비 안 되죠. 원정 출산 안 되고 해외에 가서 신용카드 쓰는 거 안 돼. 하지만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건 가능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정서로 좀 받아들이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역시나 교육비처럼 신용카드처럼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만 보는 내용이었고요. 자, 정치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러 가시면 정치기부금은 어차피 본인 자리에서밖에 활성화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활성화가 본인 자리에서만 되니까 그런 거 이제 고민할 필요 없고요. 10만 원은 세액공제 전액되고 그 다음 나머진 비율대로 된다라고 해서 10만 원과 그 외 초과 금액을 따로따로 넣었었는데요. 새 버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체 입력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분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정기부금이라는 표현 안 써요. 특례기부금, 천재지변에 대한 이재민 구호금품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 일반 기부금에 불우이토끼 성금, 종교단체. 그래서 종교단체냐 종교단체 이외 기부금이냐 둘을 나눠서 넣죠. 자, 기부금이 제일 어려웠어요. 기부금 입력 탭에 먼저 들어가서 누구인지 검색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기부처와 기부 명세를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입력하면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왔죠. 탭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에 기부한 금액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공제 대상 금액이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영상에서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넣어줬는데 이 주간사는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입력하라고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얘기 안 해줘도 사실 상관은 없는 게 왜냐면 요거요.
공제금액 계산을 다 하고 나오면 알아서 자동으로 자동 산출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 자리에 금액을 넣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죠. 근데 저는 이미 다 넣어 놓은 상태이고요.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금액을 넣었다가 공제금액을 계산하셔도 상관없고 이 자리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공제금액 돌려도 상관없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공제금액 계산 버튼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제금액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 창에서 제일 첫 번째 자료 불러오기 하시고 공제금액 반영하시고 저장하시고 종료 버튼 눌러서 요 공제금액 계산한 것까지 체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부금 입력하고 조정하고 공제금액 계산까지 단계를 모두 다 마치셔야 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다 라고도 나오고요. 연금저축이다 라고도 나와요. 뭐 언제 가입했냐? 사실 이건 세법상 구분을 하는 내용이 있지만 저희 시험에서는 이걸 구분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냥 명칭에 제시됩니다. 명칭에 개인연금저축이야 라고 딱 6글자 나오면 개인연금저축으로 등록하시고요. 연금저축이야 라고 하면 연금저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특히나 이제 본인 것만 가능하다는 점, 배우자 거 나오면 안 돼요. 자, 월세액에 대해서는요, 매월 금액인지 총액인지, 즉, 월 10만 원을 준 건지, 아니면 월세가 120이다 라고 해서 전체 120만 원을 제시한 건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액은 7천만 원의 무주택자,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이든지 또는이죠. 아니면 기준시가가 4억 이하인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7천만 원 이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다라고 반드시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뭐 국민주택 규모다 84제곱미터다 이런 표현도 나올 거고 그 다음 기준시가다 이런 표현도 나올 텐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나보고 이 월세액을 입력하라고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기준시가 4억 이하잖아요. 이거 3억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까진 그랬어요. 근데 올해 업데이트 됐어요. 기준시가 4억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금저축이다 라고 들어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문제에서 제시되는 명칭에 맞춰서 번호 체크. 월세액은 월세액 탭으로 들어오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월세액 탭 들어와서 진행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올해 요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캡처되었던 금액, 세액공제 금액이 다를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차피 자동으로 산출되는 부분은 걱정하지 마셔라. 어디에다가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전근무지를 넣는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종전근무지 물어볼 때는 어디? 이 소득명세 탭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소득명세 쪽에 가서 쭉 종전근무지 입력을 할 때 주의사항 뭐더라? 기납부세액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자리에다가 이제 뭐를 입력하는 거야? 종전근무지에서의 결정세액을 넣는 거예요. 자리 이름은 기납부세액이지만 넣는 금액은 전체 결정된 세액,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 뭐가 있었냐면 앞서 본 것처럼 총급여 7천만 원이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7천만 원 조건을 따지는 게 누구누구일까? 라고 해서 보시면 바로 산후조리원비, 그 다음에 도서공연 카드 사용액, 월세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7천만 원에 대해서 금액을 꼭 고려해서 넣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한테 산후조리원이나 도서공연, 월세액을 제시할 때는 그 사람의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상태로 자료를 제시해서 대부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렇게 이제 소득 명세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납부세액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뭐 쓰는 거라고요? 결정세액이요. 결정세액 입력하는 거예요. 반드시 꼭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요 다 입력하셨으면 연말정산 입력 탭 들어와서 꼭꼭꼭꼭꼭 뭐 해야 된다고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10점 문제 다 날리는 거예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10점 날리시면 안 돼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안 누르면 나 모두 다 오답 처리된다
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 영상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점, 100점짜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